안녕하세요. 저는 설렁탕집을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참 다양한 손님들을 봤는데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저와는 음식점 주인과 손님 그 이상이었던 그 손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내와 설렁탕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아내와 제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고 결국 둘이서 살고 있죠. 남들이 자식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쓸쓸하겠다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나 아내나 워낙 친구처럼 사이가 좋다 보니 가게 운영하면서 내내 붙어 있어도 늘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 자식 없어도 서로 돌봐주면서 몸 건강하게 성실하게 일했고 앞으로도 둘이서 오손도손 이렇게 살자 다짐했지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인데요. 그 남자 역시 이따금씩 저희 가게를 찾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어요. 옷을 굉장히 멀끔하게 입었는데 딱 봐도 비싸고 좋은 옷 같았습니다. 그런 옷을 잘 빼어 입고서도 투박한 저희 가게를 잘 오는 걸 보니 성격은 꽤나 수더분한 편인 것 같았죠. 전에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길래 보니 차도 비싼 외제차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희 집에 혼자서 올 때도 있었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는 사장님, 여기 맛있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추천해서 데리고 왔어요.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넋살을 떨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랬죠.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네요. 제 친구들도 먹어보면 다 단골될 거예요. 그렇게 친근감 있는 얼굴로 한 번씩 와서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그 남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희 식당에 아예 안 오더라고요. 한 번씩 오던 손님들이 안 오면 주인 입장에선 기다려지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요. 물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 식당 말고 더 맛있는 곳을 찾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별로 안 먹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다가 안 오는 손님이 있으면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남자 손님, 친구들 한 번씩 데리고 왔던. 알지. 옷 멀끔하게 입고 다니고. 요새 통 안 오네. 바쁜가 봐. 분위기가 사업하는 사람 같던데. 그런 것 같아. 차도 좋은 차더만, 젊은 친구가. 그래? 언젠간 또 오겠지.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얘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 남자가 저희 가게를 불쑥 들어온 겁니다. 아직 영업시간이긴 했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갈 무렵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반갑더라고요. 마침 궁금했는데 그렇게 찾아와 주니까요. 잘 지내셨죠? 많이 바빴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와요? 밥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혹시 설렁탕 안 되나요? 돼요. 아직 불 안 껐어. 근데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기다려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남자가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씩씩해 보이던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푸석푸석 까칠해 보이고 너무 어둡더라고요. 사람 기운이. 옷은 여전히 좋은 옷이었지만 평소에 단정한 매무새와 달리 까치집 같은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몹시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기 사장님, 소주도 한 병 주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저는 소주도 갖다 주었죠. 갈 때 대리기사 필요하면 얘기해요. 명함 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차 없는데요, 뭐. 아, 그래요? 차는 두고 왔나 생각했죠. 저는 그리고 밑반찬을 갖다 주고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 있나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자는 어두운 얼굴로 소주만 연거푸 마시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자꾸만 눈길이 갔죠. 잠시 후 설렁탕을 가져다 줬고 남자는 설렁탕을 안주 삼아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소주도 두어 병 혼자 마셨는데 그 모습이 영 안 좋아 보여서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기분 좋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괴로워 보였으니까요. 걱정이 돼서 그만 마시라고 말릴까도 생각도 했지만 식당 주인과 손님일 뿐인데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러다 저희 마감 시간이 다 돼서 그 김에 말을 했습니다. 저기 손님, 저희 곧 마감이 다 돼서요. 아, 그렇죠. 지금 바로 닫으셔야 되나요? 이제 대강 정리하고 문 닫아야죠. 괜찮다면 정리하실 동안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소주도 좀 남았고. 아, 정리하면 먼지도 날리고 할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을 대강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주방 정리를 했고요. 남자를 힐끗힐끗 보니 얼굴에는 참 깊은 우울과 괴로움이 가득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저 사람 괜찮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죠.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다가 아내가 불러서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내와 같이 솥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있던 찰나였어요. 밖에서 우당탕 하고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뭔가 싶어서 급하게 나갔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그 남자가 홀에 없었던 겁니다. 의자까지 뒤로 넘어져 있고요. 급하게 뛰쳐나가면서 넘어진 것 같은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는 쓰러진 소주병에서 흘러내린 소주가 흥건하더군요. 저는 처음에 혹시 토하러 간 건가 싶어서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등이라도 두드려 주려고요. 그런데 밖에 나가봐도 그 남자는 없더군요. 아예 감쪽같이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상하게 괘씸한 기분이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들어오자 아내도 걱정돼서 홀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간 것 같아. 어머, 음식값도 안 내고? 그렇지.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요즘도 음식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 있나? 그러게. 그렇게 저와 아내는 그 남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가만히 봤습니다. 아내는 다 쏟아진 채 빈병이 되어 뒹굴고 있는 소주병을 바로잡아 놓고 주방에서 쟁반과 행주를 들고 와 그 테이블을 치웠어요. 무슨 일이래. 이런 짓 할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나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렁탕 값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걸 안 대고 도망가요. 소주도 2병이나 마시고.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봐. 에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들어갔고 저는 왠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것보다 그 남자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감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가게를 찾은 겁니다. 이번엔 옷도 수수하게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단박에 알아봤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못 내고 간 설렁탕 값이랑 소주값 계산하려고요. 그러면서 돈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돈을 그냥 받으면 됐는데 왠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남자 손님, 그때는 표정이 더 안 좋고 어두웠거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 모습이 마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라고나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 어둡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분명 그 남자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일단 말했죠. 식사는 했어요? 예? 그 남자는 저를 멍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앉아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 가봐야 됩니다. 아이고, 식사라도 하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헤이, 일단 앉아요. 딱 봐도 뭐 안 먹은 것 같은데. 여보, 여기 설렁탕 한 그릇. 저는 그 남자를 거의 강제로 앉히다시피 했죠. 남자는 손에 돈을 쥐고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은 그냥 무력하게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가시방석이라도 앉은 양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그때 그렇게 도망가서 황당하셨죠. 그러길래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식당 하면서 그런 손님들 한 번씩 있어요. 또 손님께서는 우리 집 몇 번 왔었잖아. 내가 얼굴도 알고 있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다시 왔으면 됐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저는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자, 따뜻할 때 한 그릇 먹어요. 혹시나 저녁 먹었어도 원래 그 나이 땐 또 먹어도 돼. 남자는 설렁탕을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보고요. 저는 불편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해서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콧물 훌쩍거리는 소리도 들렸는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났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기 이거랑 오늘 먹은 거 됐어요. 그냥 가요. 예? 오늘은 내가 그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어. 우리 집 많이 왔잖아요. 아,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저번에도 괜찮아요. 내가 자식은 없지만 아들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냥 넣어두고 다음에 또 와요. 친구들 데리고 한번 팔아주러 오던가. 제 말에 그 남자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쥐고 있는 돈을 억지로 그 남자의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다음에 꼭 식사하러 와야 돼요.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남자는 조용히 가게 밖을 나섰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도저히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해서 씩씩하게 다시 밥을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 그 남자를 다시 볼 순 없었습니다. 참 걱정되고 한 번씩 떠오르더군요. 다시 우리 가게를 찾지 않는 이유가 좋지 않은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게가 있던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었죠. 건물주는 어느 건설회사였습니다. 말은 건설회사인데 하는 짓은 완전 양아치들이더군요. 주인이 바뀌고 몇 개월 뒤 다짜고짜 저희 보고 계약 해지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요. 아마 자기들이 저희 가게에서 뭘 하려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임대 기간이 5년 되지 않느냐 따졌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콧방귀 끼더군요. 건물 안전상 공사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2년으로 전환하는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희도 못 나간다 하니 그때부턴 완전 똥배짱으로 나오더군요. 법적으로 소송할 거면 해보라며 자기들은 건설회사다 보니 재건축이나 명도 관련해서 일 봐주는 전문업체가 많다면서 어디 해보라 하면서요. 법을 교묘하게 비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거라는데 참 억울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그렇게 나가달라면 나가줘야 하는 건지. 저희도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며 버티고 또 버텼지만 갖은 수를 다 쓰더군요. 매장 앞에 폐자재를 놓겠다는 통보도 하고요. 게다가 실제로 놓아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나니까 그제야 철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가게 입구가 막혀 있다 보니 저희 가게가 영업 안 하는 줄 알고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요. 세입자 보호하는 법도 많다고는 하지만 막상 제가 겪어보니 법은 멀고 갑질은 참 가깝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평범하게 장사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몹시 힘들고요. 저와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자 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10년 넘게 장사해온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전주인이 있을 때만 해도 세를 비교적 싸게 주고 있던 곳이라 그런지 그만한 세를 주고 괜찮은 곳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아내도 척추염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다녀야 했는데 그게 보험보장 제외가 되는 바람에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지고 시간 들여 새로운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한 자리에서 단골 만들어가며 오랫동안 장사를 잘 이어왔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저래 참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즈음 운명처럼 저희 식당으로 그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못 알아봤어요. 그 손님이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아, 예. 저는 한 번에 못 알아보고 전에 왔던 손님인가 생각하며 약간 갸웃한 기분이었죠. 그 손님은 제 반응에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오래전이라 저 기억 안 나시죠? 아휴, 미안합니다. 혹시 전에 오셨던 손님이신지. 저 전에 설렁탕이랑 소주 먹고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그 말을 하는 순간 기억이 탁 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안 오는 이유가 안 좋은 이유는 아니길 바랬는데 이렇게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그 손님 손까지 잡으며 반가워했죠. 가게 손님이기 전에 일단 너무 밝아진 얼굴과 행색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줬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 세상에. 무슨 집 나간 아들이라도 돌아온 양 기뻐했어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얼굴에서 좀 더 나이가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도 밝아지고 신수가 훤해진 걸 보니 참 좋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나다마다 그날 이후로 안 와서 걱정 좀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온다고 약속드려놓고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그간 외국에서 지내기도 했고요. 아, 그랬군요. 1년에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몇 번 와야 된다 하면서도 이제야 오네요. 그 말에 제가 그랬죠. 그래도 때마침 잘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그 말에 그 손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왜요? 여기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가라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법은 그런데 어디 법대로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그냥 나가주려고. 그래서 요즘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걸로 먹고 사는데 접을 수도 없으니 어쨌든 옮기기 전에 이렇게 찾아와줘서 다행이야. 제 말에 그 손님이 물었습니다. 알아보신 데는 있으세요? 글쎄 부동산에 얘기해서 알아는 보는데 워낙 여기 있을 때 그 전주인은 세를 싸게 줬거든요. 근데 알아보니 이 인근은 많이 비싸더라고. 쉽지는 않네요. 게다가 여기서 나름 단골도 꽤 만들었는데 가게 옮기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많이 멀리는 못 가고 이 근처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이쪽에 큰 길로 나가면 교차로 쪽이요. 그쪽은 어떠세요? 아이고, 그쪽은 안 돼. 너무 비싸. 자리는 당연히 좋은데 세가 안 돼. 그래도 장사는 훨씬 잘 될 텐데. 당연히 장사는 자리가 반이니까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음식 자체도 좀 싸게 받는 편이라 남는 것도 크게 없고 그런 좋은 자리까지 갈 돈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 골목 쪽으로 한번 찾아보던가 그래야겠지. 손님은 제 말에 망설이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혹시 사장님, 사정이 그러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어떡해요? 교차로 쪽에 1층 안경점 있는 건물 아시죠? 안경점 옆에 있는 일본 라멘 가게가 조만간 개영 만료라서 나가기로 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이 손님이 그런 정보는 어떻게 할까 궁금하면서 대답을 했죠. 거기는 비싸서 안 된다니까.
괜찮으시다면 세는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도 훨씬 싸게 드릴게요. 마음 같아선 아예 안 받고 싶지만 무상임대를 하면 세금 관련으로 복잡해지거든요. 대신 아주 싸게 임대해 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인가 해서 어리둥절하게 보았죠. 그게 무슨... 그 건물 제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작년에 매입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건물까지 소유할 정도로 성공을 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아니, 정말로? 예, 계속 외국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도 있어서 작년에 매입했던 곳이에요. 필요하시면 그 자리로 들어오시게 도와드릴게요. 저는 몹시 얼떨떨했습니다. 그 손님이 그 건물 주인이라는 것도 신기하지만 또 생판 남인 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전에 자주 왔던 단골 식당이라 할지언정 결국 서로 이름도 모르는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나 문득 겁나기도 했고요. 아니, 말만 들어도 고맙지만 그 정도 자리면 들어올 사람들 차고 넘칠 텐데 나한테 새까지 싸게 주면서 왜? 제 말에 남자는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사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신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내가 잊은 게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준 적이라도 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혹시 다른 사람하고 착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장님네 설렁탕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사장님 맞으세요. 저희 집 설렁탕이 그 손님을 다시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 손님은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돈 안 내고 도망갔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 원래도 사업하던 사람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제법 규모 있게 회사를 운영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거고 제 스스로 자신도 있었죠. 좋은 차, 좋은 옷, 주변에 사람도 참 많았어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신기술 개발하는 문제로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던 기술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오는 건지 회사의 돈 문제까지 터졌고요. 회사가 도산 위기가 됐는데 제가 젊음까지 다 바쳐서 일궈낸 회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니고 제 집이며 차까지 팔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습니다. 쫄딱. 여차저차 회사 넘기고 빚은 정리했는데 그러고 나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나름 성공하고 자만했었는데 갑자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니 참 힘들고 주변에서도 다 저를 비웃는 것 같고 그날은 다시 회사 일으켜보고자 친했던 선배한테 도움 청하러 갔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참담한 기분으로 오는데 나중에 보니 지갑까지 어디 잃어버린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진짜 딱 죽고 싶은 기분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배는 얼마나 고픈지 저도 모르게 이 설렁탕집으로 왔어요.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설렁탕과 소주를 먹은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싶고 그리곤 아시죠? 저 도망간 거.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돈도 없는데 내일이라도 드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그때 저는 자신감도 아예 없어졌고 정말 망연자실 그 자체였거든요. 그 후에도 집에서 계속 술만 마셨는데 도저히 답도 안 나오고 술만 계속 마시니까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해가고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고 내가 망하니까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콱 죽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하여튼 죽기로 결심했고 제 주변도 정리했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까지 계획해 놨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것보다 그 설렁탕 값을 안 낸 게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나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그건 꼭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찾아갔어요. 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모님도 어떻게 밥 먹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느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 저한테 돈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질책도 없으셨고 그럴 수 있다며. 아들 같다며.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꼭 다음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설렁탕 먹으면서 그래 다시 살자. 꿋꿋하게 다시 살아서 여기 또 먹으러 오자. 그때는 웃으면서 사장님께 이 얘기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오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설렁탕 한 그릇에 죽으려고 준비하고 결심했던 내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게요. 그전까진 정말 확고했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잡아주길 바랬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길 바랬나 봐요. 그 설렁탕 먹고 집에 가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 길로 술 싹 치우고 정신 차렸습니다. 희한하게 다시 살아보려고 하니까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회사 운영할 때 알던 분이 기회를 줘서 그 밑에서 일을 했고 해외 대상 사업이라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고요. 그 남자가 들려주는 말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저 어둡고 지쳐 보이는 그 손님에게 저희 집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한 것뿐인데 그 남자는 그 설렁탕을 먹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니요. 물론 그때 그 손님이 정말 지쳐 보이고 깊은 어둠이 느껴졌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다시 음식을 드린 거였죠. 하지만 정말 그 손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하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제가 얼떨떨하게 아무 말도 않고 있자 제 손을 잡더라고요. 너무 늦게 말씀드리네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신 행동 결코 쉬운 행동 아닙니다. 저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그 따뜻한 설렁탕, 음식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손님의 말에 저도 그제야 가슴 가득 뿌듯함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때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와 준 거, 그리고 잊지 않고 나를 다시 찾아온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겠다고까지 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찾아와 준 것만도 고마워요. 잘 돼서 더 고맙고. 사장님 덕이죠. 이제는 조금이나마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저는 고마움에 그 손님의 손을 저도 한참이나 잡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그 손님 소유의 건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가게세도 원래 내던 것보다 훨씬 싸게 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때 필요한 인테리어며 공사도 다 맡아서 도와줬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편하게 가게 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가게 이전 공지를 계속 해놓기도 했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때 단골 손님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몫이 워낙 좋다 보니 새 손님도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손님도 많이 늘어서 원래는 아내와 둘이 하던 것을 이제는 직원들까지 써야 할 정도로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아내도 그 덕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었죠. 오히려 가게를 옮기고 더 잘 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 쫓아내고 저희 옆집들도 쫓아낸 그 건설회사, 결국 그곳을 다 트고 자기들이 음식점을 연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엔 파리만 날리더군요. 있던 세입자들 쫓아내고 자기들이 하더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자리 잡아서 훨씬 나아졌죠. 그 손님도 종종 놀러와 식사도 하고 가끔은 저와 술도 한 잔씩 하곤 합니다. 저는 자식은 없지만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아올 때면 꼭 아들이 오는 것처럼 반가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작은 선의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그 손님. 저 역시도 너무 힘들었던 그때 그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죠.
누군가에겐 고작 설렁탕 한 그릇일지언정 또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으니까요. 참 고맙고 귀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선의 하나가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면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